본 영상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상상인증권 리포트, 제목이 참 멋지더군요. 바이오에 부는 봄바람. 듣기만 해도 설레는 말이죠. 근데요, 제 20년 가까운 투자 경험에 비춰보면 시장에서 이런 봄바람 소리가 들릴 때가 종종 가장 혹독한 꽃샘추위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진짜 우리 계좌를 녹여줄 따스한 바람일지, 아니면 잠깐 설레게 했다가 얼어붙게 만들 찬바람일지, 오늘 저와 함께 그 보고서의 행간까지 샅샅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숫자부터 머리에 딱 바꿔두고 가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헬스케어,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3.4%입니다. 딱 3분의 1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만약에 정부가 코스닥을 살리겠다고 돈을 푼다? 그럼 그 돈의 3분의 1은 좋든 싫든 그냥 구조적으로 바이오 섹터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 누가 의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시장의 물리법칙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보고서를 해부해 볼 순서입니다. 먼저 정말 봄이 오고 있는 건지, 그 근거가 되는 정부 정책이 과연 약일지 독일지를 따져볼 거고요. 그 다음엔 바이오의 심장인 기술 이야기,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핵심 종목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후에 최종적으로 2026년에 향한 우리의 투자 전략과 리스크 관리법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 보고서가 봄바람이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 중 하나죠. 바로 정부의 코스닥 시장 부양 정책. 과연 이게 바이오 섹터의 명약이 될지, 아니면 잠깐의 거품만 만들고 꺼져버릴 독이 될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정책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큰 손들, 그러니까 연기금의 돈을 코스닥 쪽으로 더 많이 흘러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연기금은 안정성이 중요하다면서 주로 코스피 대기업에만 투자해 왔는데 이제 그 물꼬를 혁신기업이 많은 코스닥으로 돌리겠다는 거죠. 뭐랄까, 시장에 강제로 영양제를 주사하는 셈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봤던 33.4%라는 숫자가 다시 한번 중요해집니다. 정부가 코스닥이라는 밭에 물을 대면 그 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바이오라는 작물이 가장 많은 물을 흡수하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최대 수혜주는 바이오라고 주장하는 건 지극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경험에 빗대어 보자면요. 이건 딱 그거랑 같아요. 본사에서 갑자기 특전 영업팀 예산을 2배로 팍 늘려준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이 많아졌으니 팀 전체 실적, 그러니까 섹터 전체의 주가면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계약을 따내는 에이스 직원이 누구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냥 돈의 힘으로 덩달아 오르는 것과 진짜 실력으로 치고 나가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시간을 딱 2017년으로 돌려보죠. 그때도 똑같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결과요? 정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코스닥 50 지수가 2달 만에 33% 넘게 폭등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2018년 하반기가 되자마자 바이오 회계 이슈 같은 온갖 문제가 터지면서 상승분을 깨끗하게 반납하고 말았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정책이 만드는 유동성은 진짜 성장과 거품이라는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는 걸 우리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보셨죠? 정책이라는 바람은 언제 방향을 바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이 아니라 엔진을 봐야 합니다. 바이오 섹터의 진짜 성장 엔진은 결국 기술이거든요. 이 보고서가 주목하는 핵심 기술은 바로 인류의 오랜 수건인 알츠하이머 치료, 그중에서도 가장 뚫기 힘든 벽을 허무는 BBB 셔틀이라는 기술입니다. 왜 그렇게 전 세계가 알츠하이머에 목을 매는지 이 그래프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시장 규모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2030년에는 지금의 거의 4배, 2032년이 되면 7배 이상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으니 이건 거의 정해진 미래나 다름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잡기 위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 정복이 왜 그렇게 어렵냐? 바로 이 혈내장벽, 영어로는 BBB 때문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사령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오게 철통 같은 경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BBB입니다. 문제는 이 경비가 너무 철저해서 우리 편인 치료제조차 외부 침입자로 간주하고 모조리 막아버린다는 거죠. 약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뇌 안으로 배달을 못하니까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벽을 뚫고 약물을 뇌 안으로 배달해주는 셔틀 기술이 게임의 판도를 바꿀 핵심으로 떠오른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데요.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TFR이라는 이름의 셔틀을 씁니다. 이건 로슈 같은 회사가 임상 3상까지 진행해서 속도는 빠르지만 빈혈 같은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반면에 이 보고서가 주목하는 ABL 바이오의 IGF-1R 셔틀은 상대적으로 안전성은 더 높다고 평가받지만 아직 임상 1상 단계로 갈 길이 좀 더 멉니다. 딱 정리하면 안전성이냐 속도냐의 싸움인 거죠. 이 BBP 셔틀 기술이 지금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보세요. 2024년 말부터 2025년까지 글로벌 빅파마들이 그냥 조단위 돈다발을 뿌리면서 이 기술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유행이 아니라 골드러시에 가깝습니다. 어떤 방식의 셔틀이든 뇌 안으로 약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만 있다면 그 가치는 수조 원에 달한다는 걸 시장이 온몸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거시적인 흐름과 기술 트렌드가 오늘 보고서의 주인공인 ABL 바이오라는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현미경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이 회사가 아까 말한 진짜 계약을 따내는 에이스 직원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보죠. 보고서가 꼽는 ABL 바이오의 강점들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GSK, 일라일릴리 같은 거물들에게 조단위 기술 수출을 연달아 성공시키면서 기술력을 제대로 입증했죠. 그리고 그랩바디 B라는 이 회사의 플랫폼 기술, 이게 잠재력이 상당합니다. 단순히 뇌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간 같은 다른 장기에도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최근에는 sRNA 같은 차세대 신약까지 배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보고서는 이 기술을 마스터키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정말 적절한 비유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알츠하이머 치료를 위해 뇌라는 방문을 열려고 개발했는데 쓰다 보니 근육, 간 같은 다른 방문도 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그런 만능 열쇠라는 거죠. 플랫폼 기술의 진짜 가치는 바로 이런 확장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장밋빛 이야기만 있으면 주식 투자가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이 완벽해 보이는 그림에 찬물을 끼얹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입니다. 이들이 대체 왜 망설이는 걸까요? 이게 바로 핵심 리스크입니다. ABL 바이오가 사노피에 기술 수출한 파킨슨병 치료제 ABL301이 최근 사노피의 개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났습니다. 보고서 표현을 빌리자면 개발 중단은 아니지만 지연된다는 거죠. 이런 소식 하나에 주가는 정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런 일은 큰 조직에서 비일비재해요. 기술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당장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이 깎이거나 담당 임원이 바뀌면서 우선순위가 조정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즉, 이건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이나 정치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둘을 아주 냉정하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책, 기술, 그리고 개별 기업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우리 같은 실전 투자자는 2026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전략은 이겁니다. 첫째, 비중 조절. 바이오는 변동성이 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의 10% 미만으로 제한하는 게 현명합니다. 둘째, 기계적인 리스크 관리. 저는 지인적으로 마이너스 15% 정도의 기계적으로 손절매를 설정하는 걸 원칙으로 삼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죠. 셋째, 부지런한 추적 관찰. 분기별로 발표되는 임상 데이터나 기술 수출 패트너사의 동향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건 숙제 같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네요. 바이오 투자는요, 사실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과학적 가설에 돈을 거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 실험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가 보일 때
미련 없이 빠져나올 줄 아는 용기입니다. 희망회로가 아니라 차가운 데이터와 팩트를 믿어야 하는 거죠. 정부가 밀어주는 돈, 어쩌면 세상을 바꿀지도 모를 기술. 2026년 바이오 시장은 분명 엄청난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이면에는 정책의 변덕과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그림자도 함께 있죠. 과연 이 위험을 감수할 만큼 잠재적인 보상이 클까요? 그 답은 여러분 각자의 투자 원칙과 그릇의 크기에 달려 있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바이오는 한 방을 노리는 도박이 아니라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과학적 탐구의 영역이라는 것. 부디 희망이 아닌 데이터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이 시장이라는 거대한 세상을 이해하는데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분석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최신 시황 놓치지 마세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